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상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항복이 과연 미국의 원폭 투하 때문이었냐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제 역사 교과서에도 일본의 조기 항복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때문이었다라고 많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려면 1939년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상황을 일단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추측국의 한 일원이 바로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독일은 이제 폴란드를 침공한 이후부터 42년도까지 거의 파죽지세로 유럽의 거의 전 영토를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나치 독일을 막을 수 있는 군대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이제 소련이었고 그리고 영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는데요. 아무튼 유럽에서는 독일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도 한 8월쯤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점 소련의 영토에서 독일 군대의 직무 속도가 더디기 시작했고 실제로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 역시도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당시에 나치 독일의 수장이었던 히틀러가 바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스탈린그라드를 침공하라라는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어떤 소련의 활약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이제 부녀자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방어를 했고 당시 소련의 그 겨울은 굉장히 몹시 추웠습니다. 그렇게 전선이 계속해서 고착화되다가 겨울을 맞이해서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소련의 대반격으로 인해서 스탈린그라드를 탈환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독일군이 항복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독일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한번 소련군에게 패배를 한 것인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전선이 밀리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어떤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련과의 독소전쟁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독일 전력의 한 70%, 약 72%가 전력이 이미 동부전선에 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대의 70%를 넘게 이미 동부전선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련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이제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944년 6월쯤에 영국과 미국의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매우 유명한 서부전선에서의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사실상의 독일의 패배는 거의 대부분 동부전선에서의 소련군과의 어떤 전투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만큼 소련군을 무서워했고 그 붉은 군대라고 일컬어지는 소련군의 활약은 정말로 매우 컸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누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스탈린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국의 군대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많이 희생해도 좋다.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라. 이 전략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련군이 죽음을 이제 무릅쓰고 전쟁에서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 그 피해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 규모를 집계 했더니 소련군의 사상자, 소련군과 민간이 죽은 사람의 숫자만 2,500만 명 정도 육박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체의 사망자 숫자를 다 합산해도 5천만 명에서 5,5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사망자 수가 바로 소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바꾸어 말하면 소련군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라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죠. 2,5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나치 독일이 전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민간인 포함해서 죽은 숫자가 한 56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살도 니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에서 밝힌 공식적인 숫자는 한 6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활약과 소련의 희생을 빼놓고는 전쟁 자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사실은
매우 활약이 컸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1945년도를 맞이합니다. 1945년도 5월 달에 이제 독일 히틀러 자살을 하고 이제 항복 선언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일본만 남은 거죠. 이탈리아는 이미 그 전에 항복을 했고요. 근데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하라는 연합군의 요구에도 이제 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도 절대 항전을 이제 계속해서 각오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1억 명 국민들이 모두 사수하자라는 1억 명 총옥세 작전이라고 불려질 만큼 전 국민이 모두 죽더라도 끝까지 영토를 지키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 미국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일본의 본토에 군대를 직접 보내서 상륙작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륙작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실은 목표로 했거든요.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이 많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945년도 8월 6일 날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원폭을 이제 히로시마에 터뜨리는데요. 원폭을 투하를 왜 했냐라는 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자국민 희생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국 군인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무기 체계를 일본에 이제 투하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소련에 대한 경고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이미 이 당시에는 원폭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한테 쉽게 넘보지 말라라는 일종의 과시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소련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원폭 투하 사실을 알고 나서 3일 뒤에 8월 9일 날에 이제 부라부라 대일 선전 포고를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대일 선전 포고를 좀 더 늦게 하려고 하다가 당시 미국의 원폭 투하 사실을 알고 나서 좀 이제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이제 소련도 급해진 거죠. 그 소련은 왜 일본에 대한 참전을 검토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겼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소련은 이제 동부전선에서 이미 다 전쟁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극동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마침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서 이제 일본 영토가 남아 있으니까 일본을 공격하는 건 명분이 있잖아요.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미 미국 입장에서 먼저 전쟁을 시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도 뒤늦게라도 일본에 대한 참전을 선언함으로써 최소한 이제 일본에서의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그걸 통해서 극동 지역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급해진 거죠. 서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 먼저 1차 원폭 투하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은 소련이 8월 9일 날에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만주 지역에 군대를 급파해서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일본군에 대한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당시 반응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8월 6일 날에 이제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일본 강요 회의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뭔가 기존의 체계와 다른 조금 무시무시한 무기 체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보고는 이루어졌지만 항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항복이 언제 본격적 언급을 되기 시작하냐? 8월 9일 날에 소련이 일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만주국으로 이제 군대를 남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류가 완전히 바뀝니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도 내각에게 소련이 전쟁에 이제 개입을 했으니, 참전했으니 빨리 수습 방안을 마련하라고 사실상의 항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 강요에서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폭 투하에는 끔찍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 소련의 참전과 소련의 남하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8월 9일 날에 두 번째 미국의 원폭 투하, 나가사키 투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요, 이미 이전부터 자국민의 희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도 3월쯤에 당시에 도쿄에 대공습이 일어납니다. 미군이 폭격기를 가지고 일본 도쿄를 공습을 하는데 6시간 동안 약 8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죠. 그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큰 숫자냐면요, 원폭 투하로 인한 두 도시의 직사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원폭 투하가 좀 더 많이 죽긴 했지만
직사자 규모만 비교했을 때는 사실 원폭2와 못지않게 도쿄 대공습 때도 피해가 매우 컸거든요. 근데 그때도 전혀 항복이라는 단어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항전 의지는 매우 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원폭2화 때 당시에도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그 무시무시한 소련군이 남하한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일본의 어떤 내부의 기류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항복이 논의가 됐고, 결국에는 8월 15일 날에 이제 히로히토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라는 건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